10장 세이쇼나궁처럼 작은 것에 감사하는 법. How to applicate the small things like 세이쇼나궁. 순식간에 사라지는 삶의 작은 기쁨을 즐기려면 느슨하게 쥐어야 한다. 오전 11시 47분 재팬 레일 일본 318번 열차를 타고 도쿄에서 교토로 향하는 중. 속도 시간당 300km. 속도는 주의력의 적임을 배웠다. 빠른 속도는 우리의 의식을 산산이 조각내고 파악할 수 없을 만큼 작은 수백만 개의 파편으로 쪼개버린다. 그렇다면 아름다움은? 속도가 빨라지면 아름다움도 줄어드나? 아니면 속도에는 고유의 흐릿한 아름다움이 있나? 1초에 80번 퍼덕이는 벌새의 날개, 번쩍이며 하늘에 호를 그리는 번개, 도시와 도시 사이를 쏜살같이 달리는 일본 신칸센, 또는 탄환 열차의 조용한 소음, 도쿄의 반짝이는 시나가와 역에서 지금 타고 있는 신칸센에는 처음 탑승했을 때 나는 헉 하고 깜짝 놀라서 야 할지 웃어야 할지 알지 못했다. 수영선수의 탄탄한 몸에 납작한 오리너구리의 코가 달린 것 같은 모습이 우스꽝스럽다. 그리고 아름답다. 신칸센은 열차계의 로빈 윌리엄스다. 뻔뻔하게 물리 법칙을 무시하지만 그 무시를 넋이 나갈 듯한 속도로 해버려서 모든 게 다 용서되는 부조리함. 로빈 윌리엄스가 다른 코미디언과 경쟁하지 않았듯이 신칸센도 다른 열차와 경쟁하지 않는다. 신칸센은 항공사와 경쟁한다. 재팬 레일은 최선을 다해 기내의 분위기를 모방했다. 바다에 착륙하는 있을 법하지 않은 상황에서 어떻게 해야 하는지를 알려주는 녹음 방송과 좌석 벨트는 없지만 꼭 에어버스에 타고 있는 것 같다. 열차가 정시에 시나가와 역에서 출발하자 비행기에 탄 것 같은 느낌이 더욱 강해진다. 점점 높아지는 소음, 나를 등받이 방향으로 부드럽게 미는 중력 가속도, 하지만 암트랙 같은 떨림과 덜컹거림 없이 아주 부드럽다. 만약 모든 것이 계속 계획대로 된다면 우리는 시속 300km의 속도로 2시간 8분이라는 짧은 시간 내에 도쿄에서 교토로 이동하게 된다. 우리는 날고 있다. 아니, 날고 있지 않다. 창문 밖을 내다볼 때에만 극도로 빠른 속도를 어렴풋이 느낀다. 속도는 상대적이다. 비교할 다른 기준점 없이 속도는 무의미하다. 승무원이 걸어와서 누군가가 떨어뜨린 젓가락 파편을 줍니다. 내 기준에서 그 파편은 쓰레기로서의 자격을 얻기엔 너무 작다. 승무원은 다르게 생각한 것이 분명하다. 내가 떨어뜨린 나무 쪼가리는 열차의 미적 조화를 망쳤다. 일본에서 모든 것을 다 딱 좋거나 완전 나쁘거나 둘 중 하나다. 작은 검은색 수첩을 꺼낸다. 영국에서 잃어버린 나의 보물은 아니고 더 평범한 수첩이다. 내 생각을 붙잡아 주는 수첩, 고무줄을 끄른다. 가능성으로 텅 비어 있는 새 페이지를 펼치고 목록을 적기 시작한다. 나는 목록을 좋아한다. 목록 만들기는 상당히 철학적인 활동이라고 생각한다. 다만 나만 그렇게 생각하는 게 아니다. 플라톤에게 한번 물어보라. 플라톤도 목록을 작성했다. 플라톤은 철인왕과 좋은 삶의 특징을 목록으로 만들었다. 플라톤의 제자 아리스토텔레스는 스승을 능가했다. 아리스토텔레스는 철학계의 독보적인 목록 제작자였다. 골치 아픈 현실에 질서를 부여하고 싶었던 아리스토텔레스는
범주와 하위 범주를 층층이 만들었다. 그로부터 약 2000년 후 수존 손택은 끝없이 목록을 만드는 자신에 대한 변명으로 다음과 같이 유려하고 개성 있게 이기적인 말을 남겼다. 나는 가치를 인식하고 가치를 부여하고 가치를 창출하고 심지어 존재를 창출한다. 이와 같은 이유로 내가 강박적으로 목록을 만드는 것이다. 음베르토 에코는 더 간결하게 표현했다. 목록은 문화의 기원이다. 나의 목록 작성은 절대로 이만큼 위대하지 않다. 내 목록은 존재를 보장하거나 문화를 이룩하지 않는다. 내가 아는 한 나의 목록은 가치를 인식하지는 않지만 내가 생각을 통제할 수 있도록 도와준다. 나의 목록은 내가 세상을 나 스스로를 이해할 수 있게 도와준다. 이보다 더 철학적인 것이 어디 있겠는가? 좋은 목록 작성의 비결은 범주를 제대로 세우는 것이다. 범주는 다양한 항목을 아우를 수 있을 만큼 커야 하지만 생각을 잘 감쌀 수 있을 만큼 작아야 한다. 역대급 음악은 범위가 너무 넓은 반면 1930년대 시카고의 폴란드계 미국인이 작곡한 역대급 폴카 음악은 범위가 너무 좁다. 방금 수첩에 적은 목록을 바라본다. 내가 살아본 해외 국가 항목이 3개뿐인 작은 목록이지만 나의 사고방식과 정체성 형성에 그 어떤 것보다도 큰 영향을 미친 목록이다. 목록에 적힌 각 국가들은 설령 의도치 않았을지언정 내게 중요한 교훈을 가르쳐 주었다. 인도는 카오스 속에서 고요함을 찾는 법을 가르쳐 주었다. 이스라엘은 사브라너트, 즉 인내의 중요성을 가르쳐 주었다. 모두 귀중한 교훈이지만 일본에 비할 바는 못된다. 일본은 내가 한 책의 주인공이자 이야기와 이야기하는 사람들을 사랑한 무거운 머리의 광팬, 그리고 5분 동안 입 닥치고 다른 존재 방식을 경험하는 방법에 대해 가르쳐 주었다. 일본은 내가 사물의 철학에, 아름다운 작은 것들의 철학에 눈뜨게 해 주었다. 베갯머리 서책, 거의 20여 년 전 이 책의 존재를 처음 알았을 때 정말 이상한 제목이라고 생각했다. 당시 나는 NPR 해외 통신원으로 일하며 도쿄에 살고 있었다. 제목에 흥미가 동했다. 밤의 소품에서 제목을 따온 1000년 전 교토에 잘 알려지지 않는 궁녀가 쓴 이 기이한 책은 도대체 뭘까? 어떻게 이 책은 1000년이 지나도록 독자의 마음을 끄는 것일까? 이렇게 시작된 내 궁금증은 거기서 바로 끝이 났다. 나는 일본의 경제와 고령화에 대한 보고서를 쓰고 비행기를 타고 멀리 떠나 인도네시아나 파키스탄에서 곧 터질 것 같은 갈등을 취재하느라 너무 바빴다. 특별한 것 없는 내용의 1000년 전 책을 읽을 시간이 없었다. 하지만 그 책에 대한 생각은 줄곧 내 안에 있었다. 내 뇌의 변두리 지역에서 밀려나 시내로 향하는 길이 트이길 인내심 있게 기다리면서 적절하게 베개를 벤 자세로 베갯머리 서책에 얼굴을 파묻는다. 나는 도쿄 시부야의 한 호텔방에 있다. 비록 일본의 방에 대해서는 견해 차이가 있을 수 있지만 말이다. 방이라고 주장하는 이 공간은 양식과 규모면에서 배의 선실을 떠올리게 한다. 공간 효율의 결작이라 할 수 있는 이 방은 3명이 잘 수 있다고 하지만 문제가 하나 있다. 그 3명은 반드시 가만히 누워 있어야 한다. 조금이라도 움직이면 대통령 방문이나 혼전 섹스에나 필요한 법한 사전 협의가 필요하다. 이 공간은 방이라기보단 구석에 더 가깝다. 구석은 마땅한 대우를 받지 못하고 있다. 적어도 어른들에겐 그렇다.
아이들은 아늑한 구석을 좋아한다. 아이들은 본능적으로 구석을 찾아 들어가고 구석이 없으면 만들어낸다. 우울한 5살 시절 내가 볼티모어에 있던 우리 집 거실을 구석이 가득한 미로처럼 만들어 놓았던 것이 기억난다. 담요와 이불로 10여 개를 연결해 걸칠 수 있는 모든 것에 걸쳐 놓은 것이다. 내 동기를 분명히 설명하기엔 너무 어린 나이였지만 이제는 그때 내가 무엇을 원했던 건지 안다. 내가 원한 것은 오직 구석만이 줄 수 있는 아늑함과 경이감, 좁음과 광활함, 안정과 모험 사이의 절묘한 조화였다. 나는 지금도 구석이 좋다. 나는 밀실 공포증의 반대격인 질환을 앓고 있다. 나는 좁은 공간에 이끌리고 그 안에 있는 것을 즐긴다. 아마도 그래서 내가 일본을 그토록 좋아하는 것인지도 모른다. 일본인 만큼 좁은 공간에 사는 사람은 없다. 구석 인간들이다. 이들은 지하철 칸과 술집과 호텔방이라 주장하는 공간에 스스로를 밀어넣는다. 놀랍게도 그 와중에 누구도 서로를 죽이지 않는다. 첫 페이지를 펼친다. 백인머리 서책은 개인의 일기처럼 보이는데 그럴 만한 이유가 있는 게 진짜로 개인의 일기이기 때문이다. 저자인 세이 쇼나고는 개인적 즐거움을 위해 내가 생각하고 느낀 것을 적었을 뿐이라고 말한다. 그녀는 다른 사람이 자신의 글을 읽을 것이라고 전혀 생각지 않았는데 바로 그 점이 사람들이 쇼나곤의 글을 그토록 재미나게 읽는 이유다. 세이 쇼나곤은 보통 익명의 저자나 죽어가는 저자에게나 나타나는 투명한 솔직함으로 백인머리 서책을 썼다. 베개를 고쳐 베고 페이지를 넘기면서 점점 쇼나곤의 세상에 빨려 들어간다. 그녀의 대담함에 소소한 것들을 향한 사랑에 뜻밖의 장소에서 아름다움을 찾아내는 능력에 매료된다. 백인머리 서책이라는 제목은 미스터리다. 왜 베개지? 어쩌면 쇼나곤은 베개처럼 침대 맡에 원고를 두었을 수도 있다. 어쩌면 쇼나곤은 사람들이 자신이 가장 좋아하는 베개에서 위안을 찾듯 이야기해서 위안을 얻었을지 모른다. 진실은 아무도 모른다. 백인머리 서책은 적어도 전통적 의미에서는 책이 아니다. 서술의 맥락도 반복해서 등장하는 인물도 심오한 주제도 없다. 백인머리 서책은 크고 작은 관찰을 섞은 잠발라야다. 마쿠라노소 시, 즉 백인머리 서책을 영어로 옮긴 메러디스 맥케니는 짤막한 글과 생각과 일화를 누빈 불규칙한 퀄트라고 말한다. 책이 아닌 이 책은 297개의 글로 이루어져 있으며 각 글은 한 문장에서 수쪽까지 길이가 다양하다. 어떤 글은 교토의 황궁에서 있었던 일화를 들려주며 어떤 글은 그저 자기 생각을 고집스레 담은 목록에 불과하다. 그 목록들이 내가 가장 좋아하는 부분이다. 쇼나곤에게서 나와 비슷한 면을 발견한다. 목록 작성을 좋아하는 부류. 쇼나곤은 한 길에만 머무르길 거부한다. 그녀는 세련되고 우아한 것들에서 가치 없는 것들로 방향을 꺾었다가 다시 진정으로 훌륭한 것들로 돌아온다. 쇼나곤이 길을 잃은 거라고 생각할 수도 있다. 하지만 그건 사실이 아니다. 쇼나곤은 붓 가는 대로 따라간다는 뜻의 즈이히치를 하고 있다. 즈이히치는 일본의 글쓰기 기법 아닌 글쓰기 기법으로 내 눈엔 책이 아닌 책을 쓰기엔 완벽한 방식으로 보인다. 즈이히치를 실천하는 작가는 주저하지 않고 자신의 느낌을 따라가 지적 가려움을 긁은 다음
다시 돌아오기도 하고 돌아오지 않기도 한다. 글의 구조를 부여한다기보다는 구조가 스스로 나타나게 한다. 나는 우리 모두가 조금 더 저희히치를 활용해도 좋겠다고 생각한다. 글쓰기에만 해당되는 말이 아니다. 분명히 목표를 설정하고 그 목표에 도달하기 위해 모든 에너지를 쏟아 부어야 한다고 자기 개발서들은 조언한다. 이런 접근법은 우리가 여행을 시작하기 전에 이미 목적지를 파악하고 있다고 가정한다. 하지만 인생은 그런 식으로 흘러가지 않는다. 가끔 우리는 우리가 어디로 가는지 모르는 채로 움직이기 시작한다. 그러니 움직일 것, 지금 있는 곳에서부터 움직이기 시작할 것, 일단 붓을 들고 붓이 어디로 향하는지 지켜볼 것. 쇼나고는 세상을 묘사하지 않는다. 자기만의 세상을 묘사한다. 중립적인 관찰은 없다. 쇼나고는 자신이 뭘 좋아하고 뭘 싫어하는지를 안다. 쇼나고는 몇 세기 후 니체가 발전시킨 철학 이론인 관점주의를 따른다. 진실은 하나가 아니라 여러 개다. 그중 하나를 선택하라고 쇼나고는 말한다. 너만의 것으로 만들어. 누군가는 이 말에 반대할지도 모른다. 우리가 괴로운 것은 의견이 부족해서가 아니라 너무 넘쳐나서라고 말이다. 소셜미디어 덕분에 이제는 언제든지 모두가 모든 것에 자기 의견을 내볼 수 있다. 하지만 이런 의견들은 친구들에게, 전문가들에게, 그리고 가장 교활한 알고리즘에 크게 영향을 받는다. 그 결과 우리는 희뿌연 렌즈를 통해 세상을 바라보게 되었다. 우리의 신념은 종이처럼 얄팍하다. 당신은 새로 생긴 스시집을 좋아하는가? 아니면 그저 사람들이 별점을 5개 줬기 때문에 좋다고 생각하는 것인가? 타지마할을 정말로 아름다운가? 아니면 인스타그램 속 황홀해하는 사진들을 보고 타지마할이 아름답다고 생각하게 되는 것인가? 세이쇼나고는 자기 렌즈가 투명하고 깨끗할 수 있도록 자신의 생각이 온전히 자신만의 생각일 수 있도록 치열하게 노력했다. 쇼나고는 좋아하는 것 하나하나 불쾌하고 불편하고 역겨운 것, 죄악으로는 짜증나기 그지없는 그것이 3가지쯤 있다. 예를 들면 이런 것들이다. 빨리 해야 할 것이 있을 때 찾아오는 손님, 입담을 두지 않고 계속 짓거리면서 지친 사람처럼 활짝 웃는 지극히 평범한 사람, 몰래 기어 들어오는 은밀한 애인을 발견하고 지저대는 개, 벼룩 안 하고 있는데 불쑥 끼어들어서 잘난 체 하며 자기가 이야기를 끝내는 사람, 파리들, 졸려서 막 잠자리에 누웠는데 그 가늘고 작은 소리로 자신의 존재를 알리는 모기 한 마리, 12월 30일에 하루 종일 내리는 비. 쇼나고는 고집스럽지만 융통성 있게 고집스럽다. 꽃이 만개한 배나무를 떠올려보자. 일본인은 배꽃이 못생겼다고 생각해서 그 남자는 배꼽처럼 얼굴이 못생겼다처럼 사람을 모욕하는 데 썼다. 하지만 중국인은 배꽃을 사랑한다. 쇼나고는 그러므로 배꽃에는 뭔가가 있는 게 분명하다라고 말한다. 과연 깊게 생각해 본 쇼나고는 배꽃에 나름의 아름다움이 있다는 결론을 내린다. 호의를 가지고 주의 깊게 쳐다보면 꽃잎 끝에 꽤나 사랑스러운 광채가 아주 희미하게 남아 있음을 발견할 수도 있다. 간디처럼 쇼나곤도 까탈스러운 사람이었다. 다음 기록을 보자. 나는 살짝 누렇게 변한 흰색 와셔츠를 입은 사람을 참을 수 없다. 보통 이런 종류의 결벽은 나를 무척 짜증나게 하지만 나는 점점 쇼나곤을 이해하게 된다. 쇼나곤은 까다로운 사람이라기보다는 민감한 사람이다. 에피크로스처럼 쇼나곤에게도 쾌락의 분류 체계가 있다. 쇼나곤은 그냥 즐거운 것과 진정한 오카시, 즉 진정으로 기쁜 것을 구분한다. 평범한 즐거움과 달리 진정한 기쁨에는 놀라움,
예상치 못한 전율이 있다. 또한 진정한 기쁨은 평범한 즐거움과 달리 스트레스는 뒷맛을 남기지 않는다. 진정한 기쁨은 오는 줄도 몰랐던 것이기에 사라져도 그립지 않다. 쇼나곤이 보기에는 작디작은 요소가 균형을 무너뜨릴 수 있다. 쇼나곤은 세 겹 부채는 좋아하지만 다섯 겹 부채는 용납하지 않는다. 공기 중에 눈이 올 듯한 기운이 감도는 것은 기쁘지만 비가 올 기미로 무겁게 내려앉은 하늘은 그날의 분위기를 망친다. 딱 조화주의의 철학이다. 모든 것은 딱 좋거나 완전 글렀거나 둘 중 하나다. 1cm 삐끗하는 것이 1km 삐끗하는 것과 마찬가지다. 수소는 이마에 흰색 털이 약간 섞여 있어야 하지만 고양이는 반드시 새까만 색이어야 한다. 하지만 고양이의 배는 예외인데 배만은 새하얘야 한다. 음악 연주는 마음을 기쁘게 하지만 오로지 사람들의 얼굴을 볼 수 없는 밤에만 그러하다. 쇼나곤이 진정한 기쁨이라 선언한 것은 완벽할 필요는 없지만 반드시 알맞아야 한다. 분위기와 계절에 어울려야 한다. 본질에 들어맞아야 한다. 그러므로 여름은 극도로 더울 때가 최고이며 겨울은 지독히 추울 때가 최고다. 쇼나곤은 자신의 모든 감각을 활용하지만 그 중에서도 후각을 가장 많이 쓴다. 소가죽으로 만든 안장끈의 낯선 냄새가 불현듯 풍길 때와 한낮의 희미한 땀 냄새가 나는 살짝 폭신한 기모노를 걸치고 몸을 웅크린 채 낮잠을 잘 때 기쁨을 느낀다. 옷에 향을 입힐 수 있도록 나무로 특별 제작한 향 옷걸이를 사랑하고 누가 가장 좋은 향을 만드는지를 치열하게 겨루는 향 대결을 즐긴다. 대부분의 철학자들은 냄새를 무시한다. 수많은 책이 시각적 아름다움이나 음악의 철학을 논하지만 향에 관한 내용은 거의 없다. 하지만 냄새는 가장 뿌리 깊은 감각이다. 생후 6주밖에 안 된 아기들은 다른 여성의 냄새보다 자기 엄마의 냄새를 훨씬 선호하는 경향을 보인다. 냄새는 다른 감각으로는 불가능한 강렬한 향수를 불러일으킨다. 슬프게도 이 냄새는 질 나쁜 감각 취급을 받는다. 냄새가 난다 라는 말은 곧 나쁜 냄새가 난다는 뜻이다. 사람들은 무언가에 의심스러울 때도 냄새가 난다 라고 표현한다. 서로가 가르쳐 주었듯이 우리는 볼 준비가 된 것만 본다. 그리고 우리 대부분은 작은 것을 볼 준비를 갖추지 못했다. 하지만 쇼나곤은 그렇지 않았다. 쇼나곤은 삶이 수만 가지 작은 기쁨의 총합 그 이상도 이하도 아니라는 사실을 잘 알았다. 달콤한 시럽을 뿌려 반짝이는 금속 그릇에 담아낸 빙수, 수정처럼 만든 묵주, 등나무꽃, 매화꽃 위에 내려앉은 눈, 딸기를 먹는 사랑스러운 어린아이, 연못에서 꺾은 작은 연잎. 그때나 지금이나 많은 일본인이 그렇듯 쇼나곤은 사쿠라, 즉 벚꽃을 무척 좋아했다. 벚꽃은 순식간에 져버리는 것으로 유명하다. 2, 3일쯤 만개했다가 다 떨어져 버린다. 다른 꽃은 훨씬 오래 피어 있다. 어째서 그렇게 연약한 것을 피우려고 그토록 애를 쓰는 것일까? 그 실마리는 불교 개념인 무상에서 찾을 수 있다. 인생은 덧없는 것이다. 우리가 알고 사랑한 모든 것은 언제나 죽어 없어지고 그건 우리 자신도 마찬가지다. 대부분의 문화는 이 사실을 두려워한다. 일부 문화는 감내한다. 일본 문화는 찬양한다. 삶에서 가장 소중한 것은 그 불확실성이다. 14세기 승려 요시다 겐코가 말했다. 그는 사람들이 만개한 꽃보다 막꽃이 피어나려는 나무까지
시든 꽃잎이 떨어진 정원에 관심을 더 많이 쏟는다고 말한다. 벚꽃은 그 짧은 수명에도 불구하고가 아니라 바로 그 짧은 수명 때문에 사랑스럽다. 일본 연구자인 도널드 리치는 아름다움은 덧없기 때문에 아름다운 것이라고 말한다. 순식간에 사라지는 삶의 작은 기쁨을 즐기려면 느슨하게 쥐어야 한다. 너무 세게 붙잡으면 부서져 버린다. 사람들이 서로에 대해서 한 말은 쇼나곤에게도 똑같이 적용된다. 서로는 대상에 관심을 기울이지만 그것을 꽉 붙잡거나 이용하거나 남김없이 파악하려 하지는 않는다. 나는 그러한 능력을 타고나지 못했다. 나는 너무 세게 쥔다. 언제나 대상을 파악하려 하고 존재하거나 존재하지 않는 숨겨진 의미를 찾아내려 한다. 무상은 나를 두려움에 떨게 한다. 쇼나곤은 여러 물건을 사랑하지만 그 중에서도 특히 종이를 좋아한다. 쇼나곤은 프랑스 부르고뉴의 와인 전문가처럼 글을 쓰면서 미치노쿠 지방에서 만든 종이에 손을 올렸던 때를 떠올린다. 당시 사람들은 종이와 나무에 카미, 즉 신적인 영혼이 깃들어 있다고 믿었다. 장인들은 나무로 가장 소중한 물건을 만들었다. 경전 두루마리를 담는 금박 상자, 자개를 박은 백단향 나무함, 병풍, 거울, 붓, 잉크 받침대, 악기, 바둑판. 오늘날에도 일본에서는 종이와 나무, 밀집 같은 평범한 소재가 금이나 귀한 보석 같은 호화로운 소재 못지않은 때로는 더 큰 관심과 귀한 대접을 받는다. 쇼나곤의 종이 사랑은 내 안에도 있다. 도쿄에 갈 때마다 긴자에 있는 이또야를 들린다. 이또야는 문구점인데 이 말은 요요마가 첼리스트라는 말이나 마찬가지다. 엄밀하게는 사실이지만 턱없이 부적절한 표현이란 뜻이다. 건물 2개의 18개 층에 걸쳐 있는 이또야는 수직으로 우뚝 솟은 아날로그를 향한 찬가다. 이탈리아제 가죽 플래너와 감탄이 절로 나오는 노트, 정교한 펜들, 쇼핑하는 사람들과 직원 모두가 이런 촉감 사랑을 공유한다. 아무도 재촉하지 않는다. 마음껏 만져봐도 좋다. 나는 이또야에서 몇 시간이나 보낼 수 있다. 그리고 쇼나곤도 그럴 거라 확신한다. 얼룩 없이 깨끗한 것에만 쇼나곤이 기쁨을 느끼는 것이 아니다. 쇼나곤이 찬미하는 많은 물건은 오래되고 낡았으며 심지어 더럽다. 쇼나곤은 정성 들여 관리한 연못보다 버려져서 수초가 잔뜩 떠있는 연못을 더 좋아한다. 그런 연못에서는 표면에 반사된 달빛 그림자가 초록색 사이사이로 하얗게 빛난다. 이런 불완전함을 향한 사랑을 일본인들은 와비라고 부른다. 와비는 해진 기모노와 땅에 쓸쓸히 떨어진 벚꽃 이파리, 희곡 한두 개가 빠진 셰익스피어 전집이다. 찢어진 청바지나 낡은 가죽 가방을 구매한 적이 있다면 와비를 따른 적이 있는 것이다. 타인의 매력과 결함에 밝은 빛을 비추어 그 사람을 빠르게 들춰낸 사람치고 세이 쇼나곤은 책 속에 자기 정체를 별로 드러내지 않았다. 우리에게는 기본적인 정보만 주어진다. 쇼나곤은 966년에 태어나 데이시 중궁의 궁녀가 되었다. 쇼나곤은 데이시 중궁이 바라는 일이나 필요로 하는 일, 미래에 바라거나 필요로 할 수도 있는 일을 전부 수행했다. 그리고 그 대가로 교토에 있는 황궁에서 숙식을 해결하며 아름다움의 세계를 만났다. 꽤나 괜찮은 거래다. 쇼나곤의 세상은 매우 한정적이었다.
지리적으로는 황궁벽과 황궁 주위를 둘러싼 정원으로 막혀 있었고, 사회적으로는 귀족과 평민을 나누는 눈에 보이지 않지만 결코 만만치 않은 벽에 둘러싸여 있었다. 이런 좁은 세상이 그 안에 있는 사람들의 감각을 둔하게 만들 거라 생각할 수도 있지만 오히려 정반대였다. 좁은 세상은 사람들의 의식을 더욱 예리하게 만들었다. 쇼나고는 구석에 살았다. 아름다운 구석에. 택시를 타고 황궁으로 향하는 중이다. 일찍 내려서 몇 블록 걸어가기로 한다. 루소처럼 집중해서 걷고 있다고 말하고 싶지만 그건 거짓말이다. 머리와 발이 따로 놀며 아무 생각 없이 걷고 있다. 황궁 벽과 그 주위를 둘러싼 정원 안으로 들어간다. 10세기 때와 마찬가지로 오늘날에도 무척 아름답다. 부지가 매우 넓다. 늘어선 벚나무와 오렌지 나무를 따라가면 주변 환경과 자연스레 어우러진 삼나무 건물들이 나온다. 여름의 태양이 목 뒤를 덮이고 셔츠가 땀으로 젖어든다. 걸으면서 새이 쇼나곤이 살던 세상을 상상해 본다. 쇼나곤은 헤이안 시대를 살았다. 헤이안은 평안이라는 뜻이다. 파벌을 나누어 싸우던 이들은 칼을 칼집에 집어넣고 서해가에 붓을 집어 들었다. 역사가 이반 모리스는 794년에서 1185년에까지 이어진 이 시기를 미를 향한 숭배라 칭한다. 저 말이 마음에 든다. 내가 무엇인가를 숭배하는 컬트 집단에 들어간다면 바로 미를 숭배하는 집단일 것이다. 르네상스 시기의 이탈리아 정도를 제외하면 헤이안 문명만큼 아름다움을 높이 평가하고 최선을 다해 아름다움을 만들어낸 문명은 없다. 헤이안 시대 사람들은 시를 썼다. 음악을 연주했다. 몹시 아름다운 정원을 가꾸었다. 오늘날에는 코나 커피를 내리거나 온라인 축구 게임을 하는 사람들에게 나타나는 집중력과 성실함으로 향을 조합했다. 헤이안 시대의 일본인은 예술적 충동을 눈에 보이지 않게 내면화했다. 잘 설계된 건물에서는 석가래와 기둥 같은 구조물이 눈에 보이지 않는 것과 마찬가지였다. 삶이 곧 예술이었고 예술이 곧 삶이었다. 예술과 삶은 너무 밀접하게 연결되어서 떼어놓기가 불가능했다. 이 시대의 일본인은 관념적인 추론보다 미적 경험을 더 귀하게 여겼다. 보는 방식, 듣는 방식, 그리고 당연히 냄새에 맡는 방식이 무엇을 아는가보다 더 중요했다. 헤이안, 일본은 모든 예술을 높이 쳤지만 그 중에서도 시가 가장 으뜸이었다. 인생의 모든 중요한 사건에는 늘 시가 있었다. 출생과 연애, 심지어 죽음까지도 헤이안 시대의 존경받는 신사는 작별의 시를 남기고 세상을 떠났다. 훌륭한 시를 쓰는 사람은 사랑하는 이의 마음을 얻거나 높은 자리에 오를 수 있었다. 시를 못 쓰는 사람은 무자비하게 조롱당했다. 아름다운 시를 쓰는 것만으로는 충분하지 않았다. 포장도 아름답게 해야 했다. 당신이 970년의 교토에 살고 있다고, 그리고 누군가에게 편지를 보내고 싶다고 상상해보자. 어떻게 하겠는가? 먼저 종이를 골라야 한다. 아무 종이나 골라서는 안 된다. 전하고자 하는 정서뿐만 아니라 계절, 심지어 그날의 날씨와 잘 어울리는 적절한 두께와 크기, 디자인, 색깔의 종이여야 한다. 그 다음에는 다양한 구성과 붓질을 실험하며 초안을 여러 번 써본다. 내용과 글씨가 마음에 든다면 널리 쓰이는 여러 방법 중 하나를 이용해 종이를 접고 그에 어울리는 나뭇가지나 꽃잎을 동봉한다. 마지막으로 똑똑하고 잘생긴 전달자를 불러 올바른 주소로 보내고 답장을 기다린다. 감사가 돌아올지 조롱이 돌아올지는 알 수 없다. 최악의 경우 무시당할 수도 있다. 일십은 21세기의 발명품이 아니다. 이 정교한 의식을 알게 되니 변변치 못한 우리의 이메일 의뢰,
비교하지 않을 수 없다. 물론 나는 폰트를 고르고 어쩌면 이모티콘도 한두 개 골라 넣는다. 하지만 지금까지 내 이메일에서 나는 향이나 내가 보낸 메시지의 아로마를 문제 삼는 사람은 아무도 없었다. 이메일은 편리하지만 편리함은 대가 없이 얻어지는 것이 아니다. 편리함에는 언제나 눈에 보이지 않는 비용, 즉 편리세가 있으며 잃어버린 친밀감과 박탈당한 아름다움이 바로 그 비용이다. 의식적으로든 아니든 우리는 기꺼이 편리세를 지불한다. 헤이안 시대의 일본인들은 그렇지 않았다. 그 시대의 일본인은 우리의 영혼 없고 향도 없는 편지를 미적으로 부족할 뿐만 아니라 윤리적으로도 의심스럽다고 판단할 것이다. 부도덕이다. 당시 일본에서 아름다움은 윤리적 덕목으로 여겨졌다. 도덕적으로 뛰어난 사람은 곧 미적으로도 조화로운 사람이다. 아름다움은 좋은 사람의 필수 요소일 뿐만 아니라 좋은 사람의 필수 요소이기도 하다. 세상을 조금 더 아름답게 만드는 것은 너그럽고 이타적인 행동이다. 용감한 군인의 기백이나 현명한 판사의 연민 또는 시몬 베이유의 믿음처럼 주의를 기울이는 사람의 다정한 마음과 다르지 않은 윤리적 태도다. 세이쇼나고는 분명 재치있고 통찰력 있는 작가이지만 과연 철학자였을까? 역사상 가장 뛰어난 철학자들을 다룬 그 어떤 철학개론서에서도 쇼나곤의 이름을 발견할 수는 없다. 당연하다. 쇼나곤은 철학체계를 구상하지도 우리 우주와 그 안에서 우리가 점하는 위치에 관한 이론을 전개하지도 않았다. 쇼나곤은 그 개념, 그 자체에는 별 관심이 없었다. 쇼나곤의 마음을 사로잡은 것은 사람들과 사물들, 아름다운 사물들이었다. 하지만 한 학자의 말처럼 철학자의 일이 사물을 다른 방식으로 보여주는 것이라면 쇼나곤은 확실히 철학자다. 쇼나곤은 우리에게 자신의 세상을 보여주며 이렇게 말한다. 이것 좀 봐. 정말 놀랍지 않니? 너무 작고 너무 아름다워. 만약 니체의 말처럼 철학자의 일이 삶을 더욱 좋아하도록 만드는 것이라면 쇼나곤은 철학자다. 쇼나곤의 글을 몇 시간 읽고 나면 색채가 더욱 선명해 보이고 음식은 더 맛있어진다. 쇼나곤의 철학의 함축된 의미는 다음과 같다. 우리의 정체성은 자기 주위에 무엇을 두기로 선택하느냐에 크게 좌우된다. 주위에 무엇을 두느냐는 선택이다. 철학은 우리가 내리는 눈에 보이지 않는 선택을 겉으로 드러내 보인다. 철학은 우리가 내리는 눈에 보이지 않는 선택을 겉으로 드러내 보인다. 어떤 것이 자신의 선택임을 깨닫는 것은 더 나은 선택으로 향하는 첫걸음이다. 독일 작가 헤르만 헤세가 말했듯 일하는 동안 곁에 두기 위해 처음으로 작은 꽃을 꺾은 사람은 인생의 기쁨을 한 발짝 다가간 것이다. 지금 나는 버몬트에 있는 책상 앞에 앉아 글을 쓰고 있다. 매년 여름마다 오는 곳이다. 늘 같은 물건으로 둘러싸인 같은 집이다. 책상 위에는 내 노트북이 있다. 노트북에는 백라이트로 거의 천상의 불빛을 발하는 키보드가 달려있고 타이핑을 할 때마다 키보드에서 만족스러운 딸깍 소리가 난다. 커피를 담은 컵도 있다. 머그컵의 만족스러운 무게감. 계절에 맞지 않은 쌀쌀한 여름날에 머그컵이 내 손을 따뜻하게 데우는 느낌을 만끽한다. 컵을 입가로 들어올릴 때 안에 든 커피가 부드럽게 움직이는 것을 느끼고 컵의 테두리가 입술에 닿는 느낌과 따뜻하고 기분 좋은 쌀쌀한 커피의 맛을 느낀다. 그리고 책상이 있다. 단단하고 근사한 책상이다. 책상을 제작한 이의 의도가 나무 안에 깊숙이 박혀 있어서 그 사람의 손길이 어떤 목적과 어떤 방식으로 책상을 써야 하는지를 알려준다. 책상에는 역사가 책상만의
일대기가 있는데 사물에도 모두에게 들려줄 이야기가 있기 때문이다. 책상에는 이 책상을 만든 장인과 이 책상을 소유했던 사람, 책상을 이것으로 날라준 사람, 일요일마다 책상을 깨끗하게 닦아준 친절한 여성의 존재감이 어려 있다. 물론 이건 그냥 책상 하나일 뿐이지만 그 안에는 많은 것들이 담겨 있다. 베개머리에서 책을 읽는다. 수세기를 뛰어넘어 쇼나곤과 나는 서로에게 시선을 고정한다. 쇼나곤은 강철 같은 눈빛으로 나를 응시한다. 나를 재보고 있다. 내 벗겨진 머리와 고질병인 각화증, 안 어울리는 옷을 바라본다. 내가 어떤 목록에 들어갈지 상상이 간다. 내가 바라지 않은 것들, 맙소사, 절로 튀어나오는 짜증나는 것들. 물론 쇼나고는 큰 생각과 씨름하길 좋아하는 나의 정신도 꿰뚫어 보지만 별로 감명받지는 않는다. 눈앞에 있는 남자에게는 미적 충동이 결여되어 있기 때문이다. 쇼나곤의 판단은 옳다. 나는 디테일을 챙기는 사람이 아니다. 그루밍은 알박한 사람들이 하는 것이다. 생각 깊은 나 같은 사람은 그런 하찮은 짓을 할 시간이 없다. 나는 내 단정치 못함에 이상한 자부심이 있는데 지적 깊이는 단정함과 반비례한다고 믿기 때문이다. 나의 정신은 더 중요한 것을 선호한다. 광각 렌즈를 장착한 카메라처럼 디테일은 넘어가고 웅장하고 보편적인 것을 추구한다. 이런 사이즈주의는 내 인생 구석구석에 영향을 미친다. 나는 반찬통을 여는 것은 잘하지만 닫는 것은 까먹는다. 개에게 먹이 주는 것은 기억하지만 고양이 먹이 주는 것은 까먹는다. 책을 쓰지만 글씨는 글씨는 끔찍하게 못 쓴다. 나는 내 사이즈주의에 대해 깊이 생각해 본 적이 없었다. 지금까지는 말이다. 나는 사소한 것에 부주의한 내 성향이 그 대가를 치르고 있음을 깨닫는다. 이런 성향은 나를 방해하고 통제한다. 한 번은 거의 나를 죽일 뻔했다. 10대 때 비행 교습을 받은 적이 있다. 나는 곧잘 했다. 어느 정도까지는. 넌 큰 건 제대로 하는데 작은 건 못해. 어느 날 교습이 끝나고 강사가 내게 말했다. 칭찬인지 욕인지 알 수 없었다. 아마 작은 것을 얼마나 중요하게 생각하는지에 따라 다를 것이다. 강사는 중요하게 여겼다. 나는 아니었다. 수업 시간이 끝나고 비행기를 천천히 램프에 세운 뒤 엔진을 껐다. 안전벨트를 풀고 있는데 강사가 태연하게 말했다. 난 내릴 테니까 혼자서 조정해 보는 게 어때? 뭐라고요? 할 수 있어. 제가요? 할 수 있어. 첫 단독 비행이었다. 나는 16살이었고 자동차도 혼자서 운전한 적이 없었다. 나는 꿀꺽 소리를 내며 침을 삼켰다. 에릭, 할 수 있어. 누군가가 내게 말했다. 놀라울 만큼 익숙한 목소리였다. 바로 내 목소리. 그래, 난 할 수 있어. 내가 자신에게 대답했다. 나도 그렇게 생각해. 강사가 말했다. 하지만 먼저 나부터 내려줄래? 아, 네, 그래야죠. 강사가 비행기에서 내렸고 오른쪽 빈자리가 으스스하게 느껴졌다. 지상 관제탑에 통신을 보내 이륙 허가를 요청했다. 라저, 14번 활주로로 이동하십시오. 사무적인 목소리가 응답했다. 나는 천천히 이동하다 하다 활주로가 얼마 안 남은 지점에서 비행기 전 점검 목록을 확인했다. 고양력 장치 확인, 연료 확인, 고도 확인, 모든 것이 괜찮아 보였다. 관제탑에 통신을 보냈다. 이륙 허가를 받고 천천히 조종관을 올렸다. 대기 속도가 올라갔다. 엔진 출력도 문제없었다. 잠깐, 이 덜컹거리는 소리는 뭐지? 뭔가가 이상했다. 계속 활주로를 달릴 것인지 이륙을 중단할 것인지를 결정을 해야 했다. 속도가 올라갈수록 덜컹거리는 소음도 더 커졌다. 슬쩍 옆을 봤더니 문의 잠금 장치가 열린 쪽으로 향해 있었다. 이런 망할. 새까맣게 잊은 것이다. 문 닫는 것을.
한 손으로는 조종관을 붙잡고 다른 한 손을 뻗어 문 잠금 장치를 잠갔다. 몇 초 후 나는 하늘에 떠 있었다. 나머지는 모든 비행이 마땅히 흘러가야 하는 대로 흘러갔다. 별 사건이 없었다는 뜻이다. 나는 문제없이 착륙에 성공했다. 다시 천천히 램프를 이동하는데 항공교통 관제사가 평소와 달리 냉담한 침묵을 깨고 한마디를 보내왔다. 에릭, 축하해. 고맙습니다. 내가 말했다. 그리고 내내 생각했다. 몰라서 하시는 소리예요. 몰라서 그러시는 거예요. 그날 저녁 집으로 돌아오면서 머릿속으로 그 사건을 다시 재생해 보았다. 작은 실수였지만 그저 문 잠근 장치일 뿐이었지만 큰 참사로 이어졌을 수도 있는 문제였다. 강세의 말이 옳았다. 나는 작은 것을 제대로 못한다. 작은 것이 목숨을 앗아갈 수도 있다. 또한 내 목숨을 구할 수도 있다. 세이 쇼나군은 이 사실을 누구보다 잘 알았다. 어느 날 쇼나군이 잘 짜인 다다미 위에서 즐거워하는 것을 보고 데이시 중공이 말했다. 정말 별것 아닌 사소한 것이 내게 위안을 주는구나. 그렇지 않느냐? 쇼나군이 어떤 대답을 했는지는 쓰여있지 않지만 그때 무슨 생각을 했을지 상상이 간다. 예, 왕기마마, 정말 위로가 됩니다. 하지만 마마께서 생각하시는 만큼 사소하지는 않답니다. 슬픔은 무척 무겁게 느껴지지만 어쩌면 그건 환상이다. 어쩌면 슬픔은 우리 생각보다 가벼울 수 있다. 어쩌면 꼭 용감무쌍한 행동이 필요한 것은 아닐 수도 있다. 어쩌면 삶에서 흔히 사소하다고 여겨지는 것들, 작은 것들의 위대한 아름다움이 우리를 구할 수도 있다. 어쩌면 구원은 보기보다 가까울 수 있다. 우리가 해야 하는 건 그저 손을 뻗어서 문을 닫는 것뿐이다. 일본의 미를 향한 숭배는 오늘날에도 남아 있을까? 황량한 고층 건물들과 콘크리트로 덮은 강가를 본 사람은 그렇지 않다고 결론 내릴 것이다. 그 자리에서 보면 맞는 말이다. 커다란 일본은 못생겼다. 하지만 작게 들어가면 모든 것이 달리 보인다. 처음 현미경을 들여다보고 언제나 그 자리에 숨어 있었던 세계에 감탄하는 10살짜리가 된 기분이다. 어디서나 작은 아름다움이 보인다. 자동 판매기에서 새어나오는 은은한 불빛, 한 입 깨물 때마다 김이 계속 발삭하도록 특별 포장한 삼각형 모양의 오니기리, 완벽한 나무 상자에 담긴 사케 한 잔. 다시 신칸센에 올라 도쿄로 쏜살같이 날아가면서 기차역의 점원이 챙겨준 쇼핑백에서 도시락을 꺼낸다. 종이로 만든 쇼핑백이 아름답다. 손잡이가 튼튼하다. 앞면의 디자인이 멋지다. 친절한 점원에게 감사하며 조심스럽게 도시락 뚜껑을 연다. 점심을 먹은 후 공책을 꺼내 대문자로 쓴다. 일본 탄원 열차 목록. 좋은 시작이다. 하지만 너무 광범위하다. 더 구체적일 필요가 있다. 더 작게 들어가야 한다. 일본 탄원 열차에서 나를 즐겁게 하는 것들 더 낫다. 승무원이 복도를 미끄러지듯 걸어왔다가 몸을 회전하고 승객을 만나자 인사하는 모습. 2. 하이힐을 신고 복도를 걸어오던 젊은 여성이 아주 살짝 휘청했다가 발레리나처럼 우아하게 중심을 잡는 모습. 3. 고통스럽지 않은 기분 좋은 따뜻함을 내뿜은 단단하고 두꺼운 스티로폼 커피 컵의 감촉. 4. 컵에 영어로 아로마 익스프레스 카페라고 쓰여 있고 아로마의 5가 커피 원두 모양으로 그려져 있는 것. 5. 도쿄에 가까워질수록 풍경이 점점 도시로 바뀌는데 그 변화가 점진적이어서 도시가 급작스럽게 나타난다기보다는 서서히 드러나는 모습. 6. 얼룩 하나 없이 깨끗한 화장실. 7. 기대하지 않았는데 언뜻 보이는 바다. 8.
반대 방향 기차가 정면 충돌을 걱정할 새도 없이 빠른 속도로 지나가면서 내는 소음. 9. 창문 위로 작은 개울과 지류들을 만들면서 마치 자기 의지가 있는 것처럼 민첩하게 움직이는 빗방울들. 1분 탄원 열차에서 나를 낙심하게 하는 것들. 1. 후지산을 발견하고 순간 흥분했는데 사실은 후지산이 아니라 특별할 것 없는 다른 산이라는 걸 깨닫고 찌르는 듯한 실망감을 느끼는 것. 2. 옆자리가 빈 줄 알았는데 휴가 나온 스모 선수처럼 보이는 남자가 출발을 몇 분 남기고 옆자리에 앉았던 것. 3. 낡은 아쿠아 블루색 시트. 4. 조용한 열차 칸이 아닌데도 열차에 타고 있는 모든 사람이 찍소리도 내지 않고 조용히 있다는 사실. 질 좋은 종이 위에 내 목록을 적었다. 미치노쿠산 종이는 아니지만 그래도 훌륭한 종이다. 중성징임으로 오랜 시간 보존될 것이다. 몇 세기 정도? 어쩌면 더 오래. 하지만 영원히는 아니다. 결국 나의 목록은 분해되어 무상의 피해자 대열에 합류할 것이다. 슬프지만 충격적이진 않다. 이 슬픔은 이삿짐을 실은 트럭에서, 고등학교 졸업식에서, 은퇴 기념 파티에서 느껴지는 그런 슬픔이다. 늦가을의 어느 날 돌풍에 휩쓸린 낙엽이 춤을 출 때 느껴지는 그런 슬픔이다. 제 시간에 도쿄에 도착한다. 훌륭하다. 바에서 친구 준코를 만나기로 했는데 늦고 싶지 않기 때문이다. 우리가 만나기로 한 바는 평범한 바가 아니다. 오타쿠 바다. 오타쿠는 괴짜라는 뜻이다. 괴짜인 나라 일본에서는 다른 곳에 비해 이 단어의 비난의 기미가 덜하다. 어떤 집단에서 오타쿠는 명예의 훈장이다. 이 바는 기차 오타쿠 바다. 기차를 좋아하는 괴짜들을 위한 바. 방 한가운데에서 기차 모형이 신칸센처럼 시간을 엄수하며 운행 중이다. 이런 것들을 그저 눈길을 끌려는 허울뿐인 장식이 되기 십상이지만 이곳에서는 그렇지 않다. 기차는 자연스러워 보이고 커다란 오카시, 즉 기쁨을 준다. 이 자그마한 기차 마을을 디자인한 사람에게는 그 어떤 요소도 너무 작거나 너무 사소하지 않다. 자그마한 가게 앞에 달린 작은 간판도, 작은 주차장에 있는 작은 자동차도, 작은 도로에 따라 심어진 작은 나무들도 결코 하찮지 않다. 바 자체도 작다. 한가운데에 있는 기차를 둘러싸고 17개의 의자가 놓여 있다. 방이 아니라 구석이다. 준코는 맥주를, 나는 산토리 위스키를 주문한다. 내 위스키는 차분한 우아함을 내뿜는 견고한 유리잔에 담겨 나온다. 웃는 얼굴의 바텐더는 다비드상을 조각하는 미켈란젤로처럼 얼음을 정교하게 조각해 놓았다. 바텐더가 자기 일을 하는 동안 그에게 기차에 관해 물었다. 바텐더는 어렸을 때 자기 방 창문으로 열차가 지나가는 모습을 지켜봤는데 그 열차가 평탄치 않았던 어린 시절에 자기 옆을 지켜준 든든한 존재였다고 말한다. 대부분의 아이들은 나이가 들면서 기차에 흥미를 잃는다. 바텐더는 그렇지 않았다. 불행한 회사원 시절에 바텐더는 시간이 지나면 기차를 타고 아무데로 향하곤 했다. 기차를 타면 차분하고 행복해져요. 그가 말한다. 기차에서는 인생에 대해 더 명확하게 생각할 수 있죠. 나는 고개를 끄덕이며 위스키를 한 모금 마신다. 제대로 만든 유리잔의 단단함과 그럭저럭 괜찮은 위스키의 맛, 은은하게 달콤한 아로마에서 기쁨을 느낀다. 그러는 내내 눈앞에 펼쳐진 자그마한 아름다운 세상을 바라본다.